소연과 태훈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될 때마다 새로운 소문이 생겨났어요.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유포되었고 회사 전체가 알게 되었죠. 결국 두 사람은 직장을 잃었고 이직은커녕 신혼조회 단계에서 탈락하기 일쑤였어요. 처음엔 서로를 위로하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끝이라고 생각했던 나락은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올해 29살 민수다. 남들이 보기엔 그럭저럭 단단하게 자리 잡은 직장과 새 아파트,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내까지 갖춘 평범한 남편처럼 보였고 나 역시도 그런 줄만 알았다. 하루가 무겁게 흘러가던 어느 날 나는 문득 이 모든 평온이 얇은 유리처럼 쉽게 금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지점부터 내 삶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더는 숨기거나 피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려 한다. 서울 남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 알람이 울리면 나는 습관처럼 눈을 뜬다. 어둑한 방 안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아내 소연의 얼굴이었다. 함께 산지 이제 겨우 1년하고 2달이 지났는데도 나는 아침마다 그녀의 숨결이 들리는 이 고요한 순간이 우리의 행복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믿었다. 베개 위로 흘러내린 긴 머리칼이 희미한 빛에 스치면 마음 한쪽이 괜히 따뜻해졌고 그 때문에 아침이 덜 버거워지곤 했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침실을 나와 얼굴을 씻고 정장을 걸쳐 입는다. 회사가 있는 도심의 중심부는 늘 그렇듯이 분주했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숨부터 고르게 해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마케팅팀을 맡으며 일을 밀어내는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고 야근도 잦아졌지만 그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힘은 집에 돌아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소연의 존재였다. 승진을 앞두고 더 바짝 속도를 내던 시기라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했다. 소연은 내가 나간 뒤 1시간쯤 지나야 일어난다. 간단히 화장을 하고 정돈된 차림으로 회사가 있는 남쪽 구역으로 향한다.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중견 기업이었지만 그 안에서 맡은 격리 업무를 누구보다 꼼꼼히 처리하며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고 나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출근하면서도 맞벌이 부부라는 든든함이 우리를 안정적으로 묶어주고 있다고 믿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바쁘게 살다가 주말이 오면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가거나 근교를 흩트 떠돌며 하루를 보내곤 했다. 소연이 좋아하는 과일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만 봐도 나는 괜히 흐뭇해졌고 계산대에서 줄을 서며 다른 부부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위안을 느꼈다. 어쩌다 시간이 맞으면 짧은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 도시의 소음을 잠시 벗어났고 그때마다 우리는 더 큰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먼 미래를 조심스레 그려보았다. 나는 올해가 지나기 전 아이를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었고 소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듯했다. 아이가 생기면 더 넓은 집으로 옮겨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돈을 차근차근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하루의 끝에 마주 앉아 육아 서적을 넘기던 시간은 어쩐지 우리의 신혼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억을 떠올리는 지금의 나는 그때의 평온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뒤늦게 깨닫는다. 소연이 처음 내게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미세한 불안이 사실은 이미 시작된 균열이라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 나는 그 순간들을 너무 순진하게 지나쳤고 그 대가를 뒤늦게 치르게 되었다. 저녁이 되면 소연은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준비했고 나는 퇴근길에 들른 마트에서 계절 과일이나 작은 간식을 사와 식탁 위에 올려놓곤 했다. 바쁘고 고단한 하루 끝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도 따뜻한 순간이었다. 소연도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늘 반갑게 맞아주었고 마치 하루의 긴장이 풀리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우리는 함께 드라마나 예능을 보며 웃고 떠들었고 주말에는 어떤 식당에 갈지, 근교 어디쯤 다녀올지를 이야기하며 미래를 상상하듯 계획을 세웠다. 평일 저녁에는 가끔 동네 맛집을 찾아 나가 늦은 식사를 즐겼고 집 근처의 조용한 이탈리안 식당이나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작은 고깃집이 우리의 단골이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나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고 단단한 것인지 체감할 수 있었고 소연도 그런 나를 보며 자상한 남편이라고 자주 말해주었다. 우리는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부부였지만
그 평범함 속에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이에 금이 갈 가능성에 대해 단 1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이 조용하고 평온한 신혼이 계속될 것이라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계는 무너질 때마다 그 전조를 남긴다. 그것이 아무리 미세하고 작아도 결국은 파고들어 틈을 벌린다. 어느 순간부터 소연은 예전과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내가 퇴근해도 굳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지 않았고 텔레비전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애써 말을 줄이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예전에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 무섭게 오늘 어땠어? 하고 물어보던 사람이 이제는 대화 자체를 피하는 듯 방 안으로 먼저 들어가 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나는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다. 소연이 다니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었고 그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바쁜 일정에 지친 아내가 잠시 예민해지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런 날에는 더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는 식으로 다독이려 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애써 믿고 싶었던 것이다. 소연의 변화는 단지 업무 스트레스로 설명하기엔 이상했다. 나는 그녀가 피곤하다고 등을 돌리는 그 순간들 사이사이에 뭔가 말하지 않은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걸 억지로 외면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 전조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소연이 다니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 중 한 사람인 32의 남자 태훈.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말솜씨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와 업무상으로 처음 마주한 이후 소연은 점차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자주적인 안부 인사, 일과 끝나고 보내는 메시지, 사적인 관심들이 스늘시 섞여 있었다. 태훈은 느긋하게 간격을 좁혀왔고 소연은 처음엔 그를 동료라 여겼겠지만 그의 배려와 칭찬, 그리고 매일같이 건네는 다정한 말에 서서히 흔들리게 된 것이다. 민수라는 이름이 더는 설렘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태훈은 결국 소연에게 일회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그녀는 잠시 머무시다가 조심스레 그 자리에 나갔다. 카페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둘은 문서보다도 마음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태훈은 자연스레 물었다. 결혼 생활은 어때요? 소연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대답했다. 좋긴 한데 가끔 지루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눈에 띄게 잦아졌다. 소연은 민수에게 야근이 길어졌다는 말이나 동료들과의 모임이 생겼다는 식의 핑계를 자연스레 꺼내며 그 빈틈마다 태훈을 향해 시간을 내주었다. 태훈도 그런 만남을 은근히 즐기는 눈치였고 둘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과 불편하게 설레는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를 이어가던 카페에서의 만남이 점점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로 바뀌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작은 틈들은 결국 더 깊은 선을 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소연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끝을 짐작할 수 없는 길로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럼에도 태훈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낯선 고향감과 긴장은 쉽게 떨칠 수 없는 중독처럼 다가왔다. 민수와 함께하는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이 더 이상 그녀에게 안정이 아니라 답답함처럼 느껴졌고 태훈과 함께 있을 때마다 눈앞의 풍경이 새롭게 번져 보이는 착각에 스스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소연은 점점을 태훈에게 기울어 갔다. 주말이 되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소연은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는 말, 영화 한 편 보고 오겠다는 말로 민수를 속이며 집을 나섰고 그 시간 동안 태훈과 도심 외곽을 훑듯이 돌아다니며 하루를 보냈다. 둘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고 서로를 비추는 사진도 남겼다. 들키면 모든 게 끝이라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자극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이어졌고 그 감정에 스스로 취해가는 자신을 멈추지 못했다. 한편 민수도 작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소연이 식탁 맞은편에서 무심한 표정을 짓거나 대화를 건네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모습은 도무지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혹시 업무 때문에 힘든 건 아닌지 먼저 생각했고 혹시 자신이 소홀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며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그의 노력과는 다르게 소연의 마음은
이미 민수가 닿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월요일 오후 민수는 승진과 직결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팀원들과 수정 작업을 반복하며 발표 자료를 다듬던 중 로비에서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약속된 미팅이 없어 잠시 의아했지만 혹시 급한 업무 관련 방문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로비에 도착한 민수는 한쪽 소파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 또래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누군가를 기다린 지 오래된 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민수가 다가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태훈이라고 소개했다. 민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없었지만 예의상 인사를 건넸고 태훈은 잠깐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정중하게 물었다. 민수는 업무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멀리서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기 어려웠고 상담 공간으로 그를 안내했다. 눈앞에 마주 앉은 태훈은 잠시 말문을 열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떼었다. 저는 소연 씨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혼해 주십시오. 순간 민수는 귓가가 먹먹해졌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폭탄처럼 쏟아지며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고 그는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태우는 이미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그가 꺼낸 것은 휴대폰이었다. 화면을 밝힌 뒤 손가락으로 넘기자 사진들이 차례대로 흘러갔다. 처음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두 사람, 그 다음엔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 식당에서 서로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 장면, 놀이공원에서 찍은 듯한 다정한 사진까지. 민수의 숨이 점점 가빠졌다. 그리고 이어진 사진들은 민수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러 넣었다. 허물없이 밀착한 두 사람의 모습, 서로에게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 깊은 곳까지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을 대놓고 증명하는 장면들이 화면 속에서 차갑게 흘러갔다. 민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민수는 눈앞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이 쿵하고 울리더니 손끝부터 차가운 떨림이 퍼졌고 목구멍은 말라붙은 듯 말을 꺼낼 수 없었다. 태훈의 말이 다시 머릿속에 맴돌았다. 저는 소연 씨를 당신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조롱처럼 들렸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앞서 온 건 깊고 무거운 혼란이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이 현실인지 아니면 꿈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데는 숨이 막히는 고통이 따랐다. 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켠 뒤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중심이 흔들렸지만 이 자리에 더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태우는 민수의 표정을 살피더니 마지막 말처럼 던졌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 말과 함께 자신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뒤돌아 걸어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놀랍도록 담담했고 그 침착함이 민수의 정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수는 손에 쥐어진 명함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 떴다. 방금 일이 현실이라면 이 명함은 그 증거였다. 명함의 활자가 흐릿하게 흔들리는 걸 보며 민수는 숨을 꾹 눌렀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동료들에게 몸이 좋지 않다며 조퇴를 신청했다. 프레젠테이션을 코앞에 둔 중요한 시기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걸음을 옮기며 그는 계속해서 태훈이 보여준 사진들을 떠올렸다. 소연의 웃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던 장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식사를 나누던 순간들, 모텔 근처에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포개진 그림자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그 어떤 환상보다도 생생하고 또렷했다.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 숨조차 쉬기 힘들었고 신호등이 바뀌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정신이 멍해져 있었다. 집에 도착한 그는 현관 앞에서 몇 분을 망설였다. 손이 덜덜 떨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데에도 두세 번을 틀렸다. 평소 같으면 문을 열자마자 소연을 부르며 오늘 어땠어? 라고 인사를 건넸을 테지만 지금은 그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두려웠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소연이 민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그 미소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민수에겐 그 어떤 거짓보다도 차가운 위선으로 느껴졌다. 민수는 조용히 소연 앞에 앉았다. 숨을 가다듬고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태훈이라는 사람 알아?
소연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민수는 그 미세한 변화마저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소연은 곧 다시 표정을 풀고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응, 그냥 거래처에 있는 사람인데 업무상 연락 몇 번 했어. 민수는 말을 이었다. 오늘 그 사람이 내 회사로 찾아왔어. 소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진짜? 왜? 무슨 일로? 혹시 뭐 잘못 전달된 게 있나? 당황한 척, 기억이 나지 않는 척, 변명을 이어가는 모습은 민수의 가슴을 더 거세게 흔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 사진들이 조작된 것은 아닐까? 아직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켠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사진 속 소연의 복장이 떠올랐다.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그건 정확히 지난 토요일 소연이 친구를 만난다며 입고 나갔던 차림이었다. 그날 소연은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나갔고 민수는 그녀가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라 꾸민 줄만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듯 어딘가 낯설게 떠올랐다. 민수는 조용히 물었다. 그날 지난주 토요일 어디 갔었어? 소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답했다. 강남역 근처에서 대학 동기들이랑 보기로 했었잖아. 누구? 아, 당신은 모르는 사람들이야. 고등학교 때 친했던 애들도 있어서. 그러나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름 말해봐. 혹시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소연은 민수가 계속해서 캐묻자 점점 표정이 굳어갔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야? 목소리에는 짜증이 실려 있었고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나 의심하는 거야? 당신 지금 날 못 믿겠다는 거야? 소연은 마치 피해자인 듯한 말투로 되물었고 급기야 서운하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민수는 그런 반응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지만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였다. 지금 더 몰아붙였다가는 소연이 벽을 더 높이 쌓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아내의 호흡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정말 이 사람이 날 배신한 걸까? 민수의 머릿속에는 태훈이 보여준 사진들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그 사진 속에서 소연은 민수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 눈빛은 민수와 있을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감, 생기를 띠고 있었다.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야. 그 웃음은 너무나 낯설고 그래서 더 아프게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훨씬 이르게 일어나 허둥지둥 준비를 마치고 문을 나섰다. 오늘 일정이 많아서 먼저 나갈게. 키스도 아침 인사도 점심 메뉴를 묻는 다정한 한마디조차 없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되짚었다. 한때는 아무리 바빠도 꼭 손을 잡고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단절된 것처럼 선을 긋고 있었다. 출근길에 민수는 바지 주머니에서 태훈의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다. 주대성산업 영업팀장 이태훈. 명함의 하단에는 소연이 다니는 회사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거래 관계.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다. 혹시 태훈이 일방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소연은 억지로 끌려간 건 아닐까? 하지만 사진 속에서 소연은 억지로 이끌려 다니는 여자가 아니었다. 누가 봐도 스스로 그 자리에 있었고 행복해 보였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한 상태였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느렸고 회의에서도 눈만 멍하니 떴다. 점심시간에는 식당에도 가지 않고 사무실 책상에 고개를 묻고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엔 계속해서 태훈의 말이 반복됐다. 저는 소연 씨를 당신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 민수는 자신이 그동안 소연에게 부족한 남편이었는지 되돌아봤다. 회사 일에만 내달리느라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날 속이는 건 용서할 수 없어. 며칠을 고심한 끝에 민수는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민수는 강남 지역의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다. 수많은 검색 결과 중에서 후기가 가장 좋은 곳을 골라 전화를 걸었다. 오피스텔 형태의 사무실은 강남역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그를 맞이한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이름은 이정수라고 소개했다. 20년 넘게 이런 일 해왔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정수는 민수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한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등 법적 절차에선 말보다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민수는 조사 기간과 비용을 물었다. 이정수는 말했다. 보통 10이 주면 충분합니다. 비용은 200만 원 정도인데 조기 종료되면 일부 환급도 가능해요.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곧장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을 송금했다. 이정수는 사진, 근무처, 퇴근 시간, 주말 스케줄 등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했다. 민수는 준비해 간 모든 자료를 건네며 특히 이태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설명했다. 이제 진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다.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민수는 더욱 예민해졌다. 소연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고 퇴근 시간이나 주말 외출 일정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소연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쓰는 듯 보였지만 민수의 눈엔 그 모든 게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이었다. 특히 핸드폰을 사용할 때면 화면을 가리거나 통화할 때 일부러 다른 방으로 이동하곤 했다. 며칠 뒤 이정수에게서 중간 보고가 도착했다. 소연 씨가 평일 오후에 조퇴를 한 뒤 태훈 씨와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모텔로 향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정수는 모텔 출입 장면이 담긴 사진 몇 장도 미리 전송해 주었다. 그 순간 민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끝까지 믿고 싶었고 아직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는데 현실은 너무 잔인했다. 소연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정수는 말했다. 아직은 법적 증거로 쓰기엔 부족합니다. 확실한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뒤 이정수는 최종 보고서를 들고 민수를 다시 찾았다. 민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첫 번째는 건물 CCTV 영상이었다. 업무 미팅을 가장해 퇴근한 뒤 태훈과 함께 모텔 로비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소연은 당당했고 그 표정엔 망설임도 없었다. 두 번째는 주말 수원 여행의 증거였다. 태훈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장면, 수원 펜션의 1박 2일 커플 패키지 예약 내역까지 모두 확보돼 있었다. 예약자 이름은 이태훈이었고 카드 결제 내역도 있었다. 그 주말 소연은 민수에게 강릉에 있는 대학교 친구들과 1박으로 다녀온다고 말했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세 번째는 민수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태훈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차량 내부에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소연이 태훈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하게 웃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민수가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빛. 이정수는 보고서를 닫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선 확실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도 가능하고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 배신감, 모멸감, 그리고 절망이 동시에 가슴을 뒤엎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모든 게 명백했다. 민수는 탐정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료를 모두 받아든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생각했다. 소연과 대화를 해야 할까? 아니면 바로 이혼 절차를 시작해야 할까? 하지만 이젠 그럴 이유가 없었다. 소연은 끝까지 거짓말을 반복할 것이 분명했고 그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노트북을 켰다. 이혼 전문 변호사 강남. 검색창에 그렇게 입력하고 수많은 법무법인 중에서 가정 사건 전담을 찾기 시작했다. 후기와 승소 사례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끝에 믿을 수 있어 보이는 변호사를 찾았다. 민수는 바로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수를 맞이한 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 변호사였다. 안녕하세요. 박미경 변호사입니다. 5년 넘게 가정사건만 전담해 온 전문가, 특히 불륜 이혼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한다고 했다. 민수는 처음으로 조금 안도할 수 있었다. 우선 민수 씨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 말에 민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민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태훈이 회사로 찾아와 이혼을 요구했던 충격적인 날부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결국 탐정을 고용하게 된 경위까지 단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다. 박미경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말을 받아 적었고 중간중간 예리한 질문을 던지며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 나갔다. 민수가 꺼낸 증거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모텔 CCTV 영상이었다. 소연과 태훈이 손을 잡고 나란히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화질은 선명했으며 날짜와 위치 정보까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미경은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채로 이건 법정에서도 논란의 여지 없이 증거로 채택됩니다라고 단정지었다. 이어서 검토한 것은 수원 펜션 여행 자료였다. 커플 패키지 예약 내역이 태훈 명의로 되어 있었고 차량 블랙박스의 GPS 경로가 그들을 숙소까지 정확히 추적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촬영된 다정한 사진들까지 갖춰져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다. 박미경은 손가락으로 사진을 짚으며 이건 불륜이 아니라 사실상 외도 관계로 확정짓기에 충분합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민수를 가장 무너지게 만든 건 마지막 증거, 차량 블랙박스 내부 영상이었다. 태훈의 차 안에서 소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둘이서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생생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박미경은 천천히 노트북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이 정도면 상간소송에서도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어요. 위자료도 꽤 큰 금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권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두 소송 모두에서 승소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확신했다. 박미경은 소연에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태훈에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계산했다. 물론 최종 액수는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지금 민수가 가진 증거 수준이라면 청구 금액의 대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수는 소송 절차에 대해 더욱 자세히 물었고 박미경은 조정 신청부터 시작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며 상간 소송은 별도로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절차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민수는 변호사 수임료와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미경은 그 역시 예상을 맞춰두고 있었다. 총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가 들겠지만 승소하게 되면 상대에게 받을 위자료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감정이 아닌 현실의 싸움입니다. 질 이유가 없어요. 박미경은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지만 민수는 말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손끝에 망설임도 없었다. 소연에 대한 애정은 완전히 말라버렸고 오직 모욕감과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민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박미경은 단호히 말했다. 일주일 안에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법무법인을 나선 민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마침내 방향을 찾은 듯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명백했다. 정의는 존재하고 그는 그 정의를 끝까지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태훈이 민수의 회사 로비까지 찾아와 이혼을 요구하며 사진을 꺼내 보였던 사건은 이 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 장면을 목격한 로비 직원이 있었고 태훈이 꺼내든 사진들까지 일부 직원들에게 전달되면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강남 지역의 회사들은 서로 인맥으로 얽혀 있었고 이런 추문은 업계 전체로 퍼지는데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다. 결국 소연의 회사에도 곧 소문이 퍼졌다. 처음엔 뜬 소문 정도로 흘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황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소연과 태훈이 이상하게 자주 연락하던 걸 떠올렸고 회식 후 단둘이 나가는 모습을 본 직원도 있었다. 야근 후에도 함께 택시를 타고 떠나는 뒷모습을 기억하는 이들도 나왔다. 메시지에선 딱히 결정적 단서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굳어져 있었다. 회사 안에서 소연을 향한 시선은 바뀌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필 저 사람이랑? 민수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세상이 조용히 두 사람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걸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소연은 퇴사 당일 회사 로비에서 혼자 서 있었다. 늘 함께 퇴근하던 동료들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가 놓고 간 짐도 누구 하나 챙겨주지 않았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고개를 숙인 채 꾹 참았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12년 동안 쌓아온 경력과 신뢰가 단 몇 장의 사진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태훈의 태도였다. 그는 처음 며칠간 소연을 위로하는 척했지만 곧 짜증과 회피로 태도를 바꿨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와야 해? 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서너 번 반복됐고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둘은 더 이상 모텔도 펜션도 가지 않았다. 어정쩡하게 함께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고 대화는 끊겼으며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같은 공간에서 타인이 되어갔다. 태우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가끔은 술에 취한 채 귀가의 말도 없이 소파에 쓰러졌다.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소연은 알았지만 이제는 책임도 위로도 약속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민수와의 재판은 냉정하게 흘러갔다. 소연은 조정 단계에서조차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지만 탐정이 확보한 증거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법정에 선 소연은 얼굴을 들지 못했고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다.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판결문이 읽히는 순간 소연은 끝났다. 그녀는 민수에게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지만 소연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직장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무너졌고 심지어 사랑이라고 믿었던 태훈마저 점점 멀어져 갔다. 태훈 역시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고 나왔지만 이직은 불가능했다. 같은 업계에선 이미 그들의 불륜이 회자되고 있었고 어느 회사도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면접 몇 군데를 본 후 그는 스스로 포기했다. 경제적인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월 700만 원이 넘던 합산 수입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들은 고정비와 카드값,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빚더미처럼 다가왔다. 전세금은 줄어들었고 저축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으며 결국 둘은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다. 이사 당일 좁고 낡은 엘리베이터에 함께 서 있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소연은 태훈의 눈을 슬쩍 바라봤지만 그는 시선을 피했다. 불륜은 달콤했지만 그 끝은 너무도 차가웠다. 민수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조용히 살아갔다. 그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조용히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박미경 변호사는 종결 서류를 전달하며 조용히 말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수 씨는 이겼어요. 모든 면에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었고 그날 밤 홀로 술을 한 잔 마셨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처음으로 심장이 덜 아팠다. 사랑은 떠났지만 존엄은 지켜냈다는 감각이 민수를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 무너져 내리는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었다. 태훈 측에서는 법정에서 진심이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기혼자와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될 수 없다. 법원은 명확히 판단을 내렸다. 민수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수치심을 감안할 때 태훈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은 결코 과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받아든 민수는 승소의 기쁨보다도 허탈감이 컸다. 재판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침대 옆에 놓여있던 소연이 생일마다 써주던 손편지들이 자꾸만 떠올랐고 소연이 태훈 옆에서 웃던 모습을 떠올릴 때면 가슴이 무너졌다. 민수는 자책했다. 내가 더 따뜻했더라면, 내가 더 말 걸었더라면,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없었을까.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민수는 다시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조용히 민수를 응원했고 민수는 일에 집중하며 자신을 다잡았다.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가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민수의 일상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승진 소식이 들려왔고 사내 평판도 더욱 좋아졌다. 결국 그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더 이상 소연의 물건이 있던 공간에 머물 수는 없었다. 한편 소연과 태우는 갈수록 몰락해갔다. 처음엔 서로를 끌어안고 우리밖에 없어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들의 낭만을 집어삼켰다. 소연은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한두 곳에선 면접까지 갔지만 신원 조회 단계에서 연락이 끊겼다. 경력도
성실함도 아무 소용 없었다. 결국 강남을 떠나 경기도 외곽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겨우 취직했다. 이전 급여의 절반도 못 되는 수준이었다. 태우는 더 심각했다. 영업직이라는 특성상 대인 신뢰가 생명이었는데 스캔들로 모든 게 끝나 있었다. 결국 그는 월급이 반으로 깎인 소규모 업체로 이직했다. 둘 다 수입이 줄고 여유가 사라지자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위로하던 말들이 이제는 비난으로 바뀌었다. 당신이 그때만 좀 더 조심했더라면 당신이 먼저 불 붙인 거잖아. 원망과 침묵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함께 밥을 먹는 날보다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고 소연은 밤마다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다. 태우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소연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다. 애초에 그들이 공유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일시적인 도피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다. 민수는 어느 날 퇴근길에 문득 자신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사람을 더 조심하게 됐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더 잘 돌보게 되었다. 그는 생각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 일이 터진 게 다행이다. 그 누구보다 불행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 맞닿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불행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뿌린 씨앗이니 그 열매도 온전히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민수는 다짐했다. 자신을 망가뜨린 사람들로 인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